제33장 작살잡이장. 포경선의 간부선언과 관련하여 포경선의 독특한 사정을 간단히 적어두기에는 여기가 적당한 자리인 듯하다. 그 독특한 사정은 포경선이 아닌 다른 배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작살잡이가 간부선언 계급을 이루기 때문에 생겨난다. 작살잡이라는 직책이 부여된 중요성은 200년 전의 네덜란드 포경업계에서는 원래 포경선의 지휘권을 오늘날 선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선장과 스펙신더라고 불리는 간부 선원이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로 분명히 입증된다. 스펙신더라는 낱말은 원래 비계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작살잡이 장과 동의어가 되었다. 당시에는 선장의 권한이 항해와 포경선의 전반적 관리에 국한되어 있었다. 한편 고래 사냥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는 스펙신더, 즉 작살잡이장이 최고 지휘권을 잡았다. 영국의 그린란드 포경업계에는 스펙신더가 전화된 스펙셔니어라는 직함으로 옛날 네덜란드에 이 직책이 여전히 존속해 있지만 과거의 권위는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는 선임 작살잡이 정도의 지위밖에 갖고 있지 않다. 선임 작살잡이는 선장의 부하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도 고래잡이 항해의 성공 여부는 주로 작살잡이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달려있고 미국 포경업계에서는 작살잡이가 보트 작업에서 중요한 선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예를 들면 고래잡이 어장에서 야간 당직을 설 때, 그럴 때에는 갑판원들도 모두 그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바다의 중요한 정치적 행동 원리가 연구하는 바에 따라 스펙신더는 명목상으로나마 평선원들과는 따로 생활해야 하고 직업상 평선원들보다 상급자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선원들로부터 동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바다에서 간부선원과 평선원의 중대한 차이는 간부선원이 고물 쪽에 사는 반면 평선원은 이물 쪽에 산다는 점이다. 그래서 포경선만이 아니라 상선에서도 항해사들은 선장과 같은 고물 쪽 숙소를 쓰고 미국의 포경선에서도 작살잡이는 배의 뒷부분에 숙소를 갖는다. 즉 그들은 선실에서 식사를 하고 선실과 벽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잔다. 남양행 포경항해에는 긴 시간이 걸리고 특수한 위험이 뒤따르며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는 수익이다. 선원들은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고정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데 그 수익은 공동의 운수, 공동의 긴장과 용맹과 노고에 달려있다. 이런 특성이 때로는 상선에 비해 덜 엄격한 규율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고래잡이들이 어떤 원시적인 상황에서는 옛날 메소포타미아의 가족들처럼 뒤엉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간부선원들의 구역인 뒷갑판에서는 엄격한 규율이 느슨해지는 일이 거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전혀 없다. 실제로 낸터컷의 포경선에서는 선장이 해군 제독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위풍당당하게 뒷갑판을 걷고 있는 모습을, 아니 초라한 선원용 외투가 아니라 제왕의 자줏빛 옷을 걸치긴 한 것처럼 선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쿼드호의 우울한 선장은 그렇게 천박하고 거만한 태도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요구하는 존경은 다만 명령에 절대적으로 즉각 복종하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뒷갑판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나중에 언급할 특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처럼 때로는 생색내는 듯이 또는 협박하듯이 보통 때와는 다른 투로 부하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에이헤브 선장조차도 바다의 중요한 관례와 전통을 어기는 일은 결코 없었다. 에이헤브 선장이 때로는 그런 관례와 전통 뒤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었다는 것도 결국에는 밝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당한 용도 이외의 좀 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용한 적도 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는 폭군 기질은 평소에는 상당히 잘 은폐되어 있지만 그런 관례를 통해 그 기질이 저항할 수 없는 독재성으로 표출되었다. 한 사람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천박하고 비열한 기교와 엄호물 그 자체는 더럽고 천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의 도움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유효적인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신의 왕국의 진정한 왕자들은 이 세상의 무대에 영원히 서지 못하고 일반 대중의 저급한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한 신성을 가지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보다 너무나 열등하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극단적인 정치적 미신에 휩싸이게 되면 커다란 미덕을 창조하게 되므로 어떤 왕실의 경우에는 백치에게까지 권력을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경우와 같이 지리적 제국의 왕관이 제왕적 도내를 둘러싸면 평민들은 그 막강한 권력의 화신인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는 것이다. 인간의 꺾이지 않는 꿋꿋함을 최대한의 범위와 진폭으로 묘사하려 드는 비극 작가는 방금 언급된 것과 같은 암시, 그의 예술에 그토록 중요한 암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에이헤브 선장은 여전히 낸터커 특유의 험상궂고 거친 모습으로 내 앞에서 거닐고 있다. 이야기가 황제니 왕자니 하는 것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지금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물은 에이헤브 같은 늙은 고래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풍당당한 풍모 같은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 에이헤브여. 당신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따야 하고 깊은 바닷속에서 구해야 하고 형체 없는 공기 속에서 그려야 한다. 제34장 선실의 식탁. 정오가 되면 급사인 찐만두가 빵덩어리 같은 창백한 얼굴을 선실 창문으로 불쑥 내밀고 선장에게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선장은 바람 불어가는 쪽 뒷가판에 보트에 앉아서 태양을 관측하고 있다가 지금은 고래뼈다리 윗부분에 매달 모양의 매끄러운 석판을 올려놓고 묵묵히 위도를 계산하고 있다. 그 석판은 날마다 위도를 계산하기 위해 특별히 놓아둔 것이다. 점심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에도 에이헤브 선장이 무관심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가 하인의 말을 듣지 못했나 보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뒷돛대 밧줄을 움켜잡고 갑판으로 내려가더니 여전히 무뚝뚝한 이것도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로 점심 먹세 스타벅 하고 말하면서 선실 안으로 사라진다. 술탄의 발소리가 마지막 메아리를 남기고 사라지면 1등 토우인 스타벅은 술탄이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고 믿는 것이 당연해질 때쯤 조용한 안식에서 깨어나 갑판을 두세 번 돌고 나침반을 가만히 들여다본 뒤 약간 유쾌한 어조로 점심 먹세 스터브 하고 말하면서 승강구를 내려간다. 2등 토후는 잠시 삭구장치를 둘러보며 빈둥거리다가 아뒷줄을 가볍게 흔들어 그 중요한 밧줄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역시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재빨리 점심 먹세 플래스크 하고 말하면서 선임자들을 뒤따라간다. 하지만 3등 토후는 이제 뒷갑판에 자기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자 어떤 기묘한 속박에서 해방된 기분이 들었는지 온갖 방향으로 온갖 교활한 눈짓을 보내더니 구두를 벗어던지고는 술탄의 머리 바로 위에서 격렬하게 하지만 소리 없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멋진 솜씨로 모자를 뒷돛대 꼭다기에 던져 올리고 적어도 갑판에서 보이는 동안은 신나게 춤을 추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다른 행렬들의 관행과는 반대로 악대가 후미를 맞는 꼴이다. 하지만 밑에 있는 선실 문간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자유분방하고 유쾌한 플래스크가 노예나 천민 같은 품새로 에이헤브 왕의 이전에 돌아간다. 갑판 위에서는 간부 선원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선장에게 대담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 선실로 식사를 하러 내려가서는 상석에 앉아있는 선장에게 좀 전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비굴한 태도를 취하진 않는다 해도 10중 8구는 당장 꼬리를 내리고 공손하게 구는 것은 해상 생활이 지나치게 인위적인 데에서 생겨난 결과로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놀랍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어려운 문제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자르였다고, 그것도 오만한 벨사자르가 아니라 예의 바른 벨사자르였다고 해도 그는 어느 정도 세속적 위험을 내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초대받은 손님들이 둘러앉은 만찬 자리를 당당하고 지적인 정신으로 주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찬 동안에 느끼는 위세와 포미는 벨사자르의 왕권을 능가한다. 왜냐하면 벨사자르가 가장 위대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만찬을 베풀어 본 사람은 황제가 된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막 본 셈이다. 이 사교적 황제 역할에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선장이란 지위의 우월함을 함께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해상 생활의 특이성이 어디서 비롯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뼈를 박아 넣어 무늬를 새긴 식탁에서는 에이헤브는 사납긴 하지만 아직은 얌전한 새끼들에게 둘러싸인 채 백산호 해변에 조용히 누워있는 바다사자처럼 만찬을 주재했다. 간부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 접시에 음식이 놓일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헤브 앞에서 그들은 어린애처럼 보였다. 하지만 에이헤브를 보면 그는 오만한 기색을 조금도 감추려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선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그 노인의 나이프에 시선을 모아 그가 앞에 놓인 큰 접시에서 고기를 잘라내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날씨 따위에 대수롭지 않은 화제를 입 밖에 내므로써 그 순간의 분위기를 깨뜨렸을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에이헤브는 쇠고기 조각을 끼운 포크와 나이프를 내밀어 스타벅에게 접시를 가까이 가져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 1등 항해사는 마치 동량을 받듯 그 고기 조각을 받아서 부드럽게 잘랐다. 그리고 우연히 나이프가 접시를 스치는 소리가 나기라도 하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고기를 자르고 소리 안 나게 씹고 조심스럽게 삼켰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의 대관식 축하연에서 독일 황제가 7명의 선제호와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이 선실의 식사도 엄숙한 침묵 속에서 숙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이에브가 식탁에서 대화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쥐 한 마리가 아래 선창에서 갑자기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갑갑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스터브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주었을까. 그리고 가여운 꼬마 플래스크. 그는 이 지루한 가족 파티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가 받은 몫은 소금에 절인 쇠고기 가운데 정강이 빼었다. 사실 그는 닭다리를 먹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플라스크가 건방지게도 스스로 음식을 집어먹었다면 이것은 그 자신에게 1급 절도죄나 다름없이 여겨졌을 것이고 그는 이 정직한 세상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이지만 에이헤브는 플래스크에게 음식을 집어먹지 말라고 금지한 적이 없었고 플래스크가 그렇게 했다 해도 아마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플래스크는 버터에 손을 대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버터가 그의 황금빛 안색을 미끈거리게 한다는 이유로 선주들이 그에게 버터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시장이 없는 바다를 그렇게 오래 항해할 때는 버터가 기정품이고 따라서 지위가 낮은 자기한테는 차례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유가 무엇이든 플래스크는 버터를 먹지 않았다. 또 하나 플래스크는 식사를 하러 내려오는 마지막 사람이었고 가장 먼저 식사를 끝내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라. 이 때문에 플래스크의 식사 시간은 아주 빡빡했다. 스타벅과 스터브는 둘 다 플래스크보다 일찍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뒤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다. 스터브는 플래스크보다 지위가 조금 높을 뿐이지만 그래도 스터브가 식욕이 별로 없어서 식사를 일찍 끝낼 기색을 보이면 플래스크는 적각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날은 음식을 세 숟가락도 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스터브가 플래스크보다 먼저 갑판으로 올라가는 것은 신성한 관습에 겁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젠가 플래스크가 슬그머니 고백한 바에 따르면 항해사라는 권위 있는 지위로 승진한 그 순간부터 다소라도 배가 고프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먹은 것은 시장길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허기를 그의 몸속에 영원히 붙잡아둘 뿐이었다. 평화와 만족은 영원히 뱃속에서 떠나버렸다고 플래스크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간부 선원이지만 평선원일 때 그랬던 것처럼 아까판에서 오래된 고기를 망정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승진한 보람이란 말인가. 영광은 덧없고 인생은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게다가 피커도의 평선원이 간부선원인 플래스크에게 원한을 품었다면 식사시간에 고물 쪽으로 가서 선실천장을 통해 플래스크를 위험 있는 에이헤브 앞에 바보처럼 얌전히 앉아있는 플래스크를 엿보기만 해도 충분히 안가품할 수 있을 터였다. 에이헤브와 새 항해사는 피커도의 손실에서 1등 식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와는 반대 순서로 자리를 뜨면 얼굴이 창백한 급사가 식탁을 치웠다. 아니, 치운다기보다 서둘러 대충 정리했다. 그러면 3명의 작살잡이가 연회에 초대되었는데 나머지 유산의 상속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엄숙한 선실을 순식간에 일종의 머슴방으로 만들어버렸다. 선장과 항해사들의 식탁을 지배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억압과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언할 수도 없는 오만함이었지만 그보다 지위가 낮은 작살잡이들의 식탁을 지배하는 것은 태평스러운 방심과 여유 그리고 거의 광란이라 말할 만한 자유분방함이었다. 이렇게 두 식탁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상관인 항해사들은 자기네 턱이 움직이는 소리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작살잡이들은 음식을 쩝쩝 소리가 나게 씹으면서 음미하고 있었다. 그들은 귀족처럼 식사를 했고 온종일 향신료를 싣는 인도 항로의 배를 채우듯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퀴케그와 타슈테고는 경이로울 만큼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 식사 때 모자란 공백을 채우려면
급사 찐만두는 온전한 황소에서 잘라낸 것처럼 보이는 소금에 절인 커다란 허리살 덩어리를 통째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고기 덩어리를 3단 뛰기라도 해서 재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타슈테고는 작살로 고래를 찌르듯 포크로 급사의 등을 찌르는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급사의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구가 갑자기 변덕에 사로잡혀 찐만두의 기억을 돕기 위해 급사의 몸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비어있는 커다란 나무 접시에 머리를 쳐박았고 타슈테고는 급사의 머리 가죽을 벗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나이프를 손에 들고 급사의 머리에다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빵 같은 얼굴을 가진 급사는 파산한 제빵사와 간호사의 아들이었고 천성적으로 소심한 겁쟁이였다. 그런데 무서운 에이헤브 선장이 늘 눈앞에 버티고 있고 이들 세 야만인이 주기적으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온종일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야 했다. 작살잡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갖추어주고 나면 그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식기실로 달아나서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식기실 문에 친 차양을 통해 그들을 엿보곤 했다. 퀴케그와 타슈테고가 마주 앉아 줄로 간 이빨과 인디언의 이빨을 마주 대하고 있는 광경은 실로 가관이었다. 다구는 그들 사이에 옆으로 앉아 있었는데 벤치에 앉으면 연구차의 깃털 장식으로 꾸민 머리가 낮은 대들보에 닿기 때문에 벤치가 아니라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가 거대한 팔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배에 올라타는 것처럼 천장이 낮은 선실의 뼈대가 흔들렸다. 그래도 이 거구의 흑인은 고상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놀랄 만큼 금욕적이었다. 비교적 양이 적은 식사로 그렇게 우람하고 당당하고 건장한 사람의 육체에 그렇게 활력이 넘쳐 흐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이 고귀한 야만인은 공기 중에 충만해 있는 전기를 잔뜩 먹고 마시고 그 넓은 콧구멍을 통해 세상의 숭고한 생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거인들은 쇠고기나 빵으로 만들어지거나 키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퀴케그는 음식을 먹을 때 입술을 야만적으로 쩝쩝거렸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다. 그게 너무 심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찐만두가 자신의 여인팔에 이빨 자국이 나 있지 않나 보려고 하마터면 고개를 들 뻔했을 정도다. 타슈테고가 찐만두에게 빨리 나오라고 안 그러면 뼈를 발라내겠다고 고함을 지르면 머리가 단순한 급사는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어 주위에 걸려있는 자기 그릇들을 모조리 박살낼 뻔했다. 찹쌀잡이들은 작살이나 무기를 갈기 위해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숫돌을 식사할 때 보란듯이 꺼내놓고 허세를 부리며 나이프를 날카롭게 갈곤 했다.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는 가여운 찐만두를 진정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퀴케그가 고향인 섬에 살던 시절에는 사람을 죽여서 잔치를 벌이는 만행을 저질렀을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급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아, 가여운 찐만두여. 백인 급사가 식인종들의 시종을 들다니 얼마나 가혹한 운명인가. 그는 팔에 냅킨을 걸지 말고 둥근 방패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행히도 바다의 삼총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것이다. 남의 말을 쉽사리 믿고 황당무계한 망상에 젖어있는 그의 귀에는 작살잡이들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무어인의 언월도가 칼집 속에서 딸랑딸랑 울리듯 그들의 몸속에서 호전적인 뼈들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들 야만인들은 선실에서 식사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앉아서 지내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선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잠자기 직전에 선실을 지나 각자의 괴상한 잠자리로 갈 뿐이었다. 이 점에서는 에이헤브도 대부분의 미국 포경선 선장들의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들은 포경선의 선실이 당연한 권한으로 선장에게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선장이 호의를 베풀어야만 선실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피코도호의 항해사들과 작살잡이들은 선실 안이 아니라 선실 밖에서 지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선실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의 면에 있는 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했다. 문은 잠시 안쪽으로 돌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시 바깥쪽으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처럼 그들은 언제나 바깥 공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손해보는 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선실 안에는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에이헤브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세계의 인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기독교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그런 마지막 남은 회색 곰들이 미주리주에 정착하여 살듯 이 세계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
봄과 여름이 지나면 숲속의 그 사나운 로간이 나무 구멍 속에 들어가 앞발을 핥으면서 겨울을 나듯 엄동설안처럼 춥고 황량한 노년의 육신이라는 나무줄기 속에 갇혀버린 에이헤브의 영혼도 동굴 같은 그곳에서 어둠의 음침한 앞발을 핥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제34장 여기까지입니다.